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없이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젊어서는 자식들 키우느라 온갖 고생 다 하고 늙어서 이제 좀 편하게 쉬어보나 할 때쯤 다시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손주 육아하랴 헌신하는 모습들이 안쓰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지금 딱 그 짝이에요.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 있는데 요즘 들어 딸내미 뒤치다거리만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딸애가 몇 년 전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딸애가 시집만 가도 저도 육아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이 결혼하고 나니 신경 쓸 게 더 많더군요. 딸애가 시집간 시댁이 우리 집과는 달리 영 까다로워요. 저나 남편이나 결혼이야 애들 둘이서만 좋으면 그만이지 싶은데 사돈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딸애에게 언뜻 들어도 사돈댁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딸의 말로는 안사돈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한다며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이면 출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꼭 8시 9시면 전화와서 우리 아들 아침은 뭘 먹었냐, 집에 먹을 거 있냐 매일 물어보셔. 사돈댁도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아들만 하나인 집이라 그런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도 걱정이 많은가 봐요. 제 딸이 당신네 아들 밥이라도 굶기면 어떡하나 매일 검사를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밥이야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자기 아들 앞집밥을 왜 너한테 물어본다니? 안 되겠다. 나도 김서방한테 전화해야지. 저도 한 성격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위자식이 귀하다고 해도 저에게는 제 자식이 더 귀합니다. 제 딸내미도 시집가서 일하랴 살림하랴 바쁘고 힘든데 시어머니라고 시집살이까지 시키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딸애가 제 말에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고. 우리 딸도 힘드니까 밥상은 알아서 차려 먹어라 그러려고? 뭐라고 하긴 뭐라고 그래. 안사돈이 시어머니라고 자꾸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니까 김서방더러 엄마 단속 좀 시키라고 하려고 하지. 제 경험상 원래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은 며느리가 백날 어쩌니 저쩌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네네 알겠습니다 하면 바본 줄 알고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박또박 말대꾸라도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할 게 뻔하니까요. 그나마 자기 아들이 말해서 알아들으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사돈이 하는 짓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시어머니가 길들이려고 하는 짓이니까요. 아이고 됐네요. 나도 그냥 힘들어서 엄마한테 하소연 좀 한 거니까 괜히 김서방 앞에서 티내지 마요. 딸아이가 속상해서 제게 하소연하다가도 제가 사위에게 한 소리 하겠다고 하면 항상 말렸어요. 제가 사위에게 말했다가 시어머니 귀에라도 들어가면 피곤하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너는 답답하게 매일 참기만 하니? 너도 자꾸 참기만 하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 제 딸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애가 좀 답답한 구석이 있기는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러는지 항상 보면 딸애는 지 남편 시댁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딸아이 시부모야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사위는 딸애가 뭐라고 하든 이해를 못할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리 사위가 참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딸애가 말하면 다 들어줄 텐데 딸애는 항상 보면 할 말도 못하고 자기 속만 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딸애가 사위와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라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눈에 봐도 사위는 최대한 이른 날짜에 식을 올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어요. 반면 딸아이는 날짜를 미루지 못해서 안달이더군요. 저는 그런 딸이여 어쩐지 걱정돼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나를 미루고 싶어하나 해서요. 혹시나 둘 사이에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가 싶어 물었는데 딸애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드레스 입으려면 적어도 7, 8kg는 더 빼야 하는데 결혼식이 2달 뒤면 너무 기간이 짧잖아. 그때까지 살을 어떻게 빼. 적어도 서너 달은 있어야지. 아이고 네가 뺄 살이 어딨다고 거기서 살을 더 빼. 신부가 너무 말라도 드레스 입으면 안 예뻐. 괜한 짓 하지 말고 김서방이 말한 대로 다다음 달로 그냥 해. 엄마는 내 맘 몰라. 결혼식 날 다들 와서 신부만 볼 텐데 이 꼴로 어떻게 드레스를 입어. 어머,
얘가 결혼할 때가 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네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제 눈에는 그 누구보다 예쁘기만 한 딸이 자꾸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니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김서방 주변에 얼마나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이 많은데 그 여자들이랑 비교 안 당하려면 결혼식당 내가 제일 예뻐야 돼. 저는 그날 제 딸이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저렇게 자존감이 낮은 애였나 싶더라고요. 너도 참 내 딸이지만 피곤하게 산다. 세상에 신경 쓸 게 없어서 뭐하러 김서방 주변에 있는 여자들까지 신경을 쓰니? 김서방이 그 많은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좋으니까 너랑 결혼하는 거잖아. 자신감을 좀 가져.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 딸은 어디 내놔도 빠지는 미모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결혼식을 앞두고 예민하게 구니 털털한 저도 괜히 이런저런 걱정이 들더군요. 저도 노파심에 혹시나 사위가 딸을 두고 다른 여자하고 비교하거나 딸의 외모에 대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기는 한 건가 싶어 딸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김서방이 그런 비슷한 소리라도 한 거냐고요. 오빠도 남잔데 주변에 예쁜 여자들 많으면 속으로는 비교할 수도 있잖아. 얼씨구, 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만 만들어가지고 하는구나.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김서방이 하자는 날짜에 그냥 해. 지금에 와서는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과잉보호해서 애가 마음이 약하고 예민한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없는 아이로 키우지는 않았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당시에 저는 딸아이의 반응이 아무래도 걱정돼서 얼마 뒤 사위를 만났을 때 딸 몰래 슬쩍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김서방, 자네가 혹시 우리 유정이한테 살 빼라고 그랬나? 애가 요즘 부쩍 살을 빼겠다고 얼마나 예민한지 툭하면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 아, 정말요? 우리 유정이가 얼마나 날씬하고 예쁜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결혼식 날 드레스 입는 게 많이 신경 쓰이나 봐요. 물론 신부니까 이래저래 신경 쓰이겠지만 유정이 말로는 자네 친구 중에 예쁘고 늘씬한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나 봐. 근데 자네 주변에 여자친구가 많은가 봐? 얼마나 많으면 우리 유정이가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신경을 쓰게 해. 농담조로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은근 사위를 떠본 겁니다. 뭐 친한 여자친구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딸아이가 그렇게 예민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친구는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자 직원들이 많아서 그래요. 유정이가 싫어하면 당연히 따로는 볼 일 없죠. 그치? 우리 김서방이 얼마나 다정하고 자상한지 내가 잘 아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사위가 의류회사에 다니다 보니 주변에 여자 직원들이나 모델들이 많은가 봐요. 딸에는 아무래도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요. 사위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좀 안심이 됐습니다. 제 딸아이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데다가 예민하고 소심했어요. 새학기가 되면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친구가 먼저 다가오면 긴장해서 얘기도 잘 못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친구를 사귀어도 혼자 생각이 많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일도 많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가 항상 걱정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학교 친구들을 자주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도 없이 매일 혼자이다 보니 더 내성적이고 소심해지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더 제가 딸의 옆에서 항상 붙어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말 하면 유난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딸아이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습니다. 외동이라 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얘가 하는 일이 다 못 믿어왔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혼자 운동화끈도 맬 줄 모르고 소심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질 못하니 걱정돼서 혼자 둘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이 당시에 해외 지사에서 근무 중일 때라 몇 년 동안 저와 딸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제 책임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기도 했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제 남편이 방송국 기자였어요. 그래서 외국에 특파원으로 가게 된 건데요. 남편이 해외에 있다 보니 제가 혼자 애를 데리고 시댁에 갈 일이 많았죠.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봐야 불편하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명절이고 제사고 저는 항상 애만 데리고 혼자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내면서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도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전혀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벌어서 보내주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워낙 무뚝뚝하고 차가우신 분들이라 저나 딸애한테 살갑게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가족끼리 이런 말을 꼭 해야 하나 싶은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너는 볼 때마다 옷 입는 게 왜 그러니? 누가 보면 네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는 줄 알겠다. 얘도 그래.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데려오는데 깔끔하게 좀 예쁘게 입히지 그래. 저게 뭐니? 명절이라고 신경 써서 새로 사서 입힌 옷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아이고, 그걸 돈 주고 새로 산 거야? 나는 또 동네 시장에서 주워다 입힌 줄 알았다. 지금이야 저도 어디를 가든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다 하는 아줌마가 됐지만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고 워낙 시부모님이 무서워서 바보처럼 내내만 하던 며느리였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는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철저하게 학벌이나 집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남편은 서울 명문대에 그 어렵다는 언론고시까지 단번에 합격한 데다가 시아버지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고졸에 집안도 변변치 않으니 처음부터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단식투쟁까지 하며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키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남편보다 저를 많이 닮은 딸아이도 별로 예뻐하지 않으시는 게 티가 났는데요.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 저 나름대로 신경 쓰고 가도 시어머니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 차림새에 대해서 잔소리를 듣는 게 싫어 백화점에 가서 가장 잘 나간다는 옷을 비싸게 주고 사서 입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목이 없네, 돈 쓸 줄 모르네 하시면서 구박을 했어요. 그제야 알았죠.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인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구나. 내가 뭘 해도 미운 거구나 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제 안목이나 취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오히려 시댁에 가는 길이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식 문제는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았는데 딸아이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거슬렸어요. 특히나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나자 시부모님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남편을 기자로 키웠다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그래서 제 딸도 남편처럼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조심성도 많고 소심한 데다가 공부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애한테 볼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니 얘가 시댁만 가면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시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유정이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라니? 우리 장남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을 놓친 적이 없는 앤데 유정이 쟤는 반장은커녕 입 벌리고 말하는 소리 한번 듣기가 어려우니 저래서 학교에서 친구나 제대로 사귀겠어? 저게 다 지 엄마가 저렇게 키워서 그렇지 뭐.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해서 회사생활 잠깐 해본 애가 애나 제대로 키우겠어? 시부모님은 딸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꼬투리를 잡으시며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한두 번이야 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 그런 소리도 매번 들으니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다 지난 제 과거 가지고도 구박을 하시니 듣기 거북했고요. 꼭 반장하고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유정이 워낙 차분하고 착해서 본인이 다 알아서 잘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세평하게 구니까 애가 욕심이 없는 거야. 다른 집들 봐라. 자식 하나면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맞게 애 키우는데 저러다가 애 대학이나 가겠니? 남편도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저고 딸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퍼부시니 저도 점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토를 달았는데 그러면 시부모님은 저에게 더 모질게 구셨어요. 친정에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둥, 당신 아들이 없으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막 나간다는 둥,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까지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보란듯 제 딸을 더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이만큼 딸을 잘 키웠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제 탓이고 잘된 건 항상 다 남편 덕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어이가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구순을 앞두고 실버타운에서 살고 계세요. 시아버지가 남긴 돈은 아내인 본인이 다 쓰고 가실 거라면서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실버타운에서 살고 계십니다. 딸애가 사위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먼저 인사를 한번 시켰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네 딸 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은 있구나. 혹시나 남자 보는 눈은 또 자기 아빠 닮아서 어디서 쓸데없는 놈 데리고 들어와 끝까지 내 아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했더니만. 시어머니는 사위가 명문대를 나와 집안도 좋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저를 끌어들여서 남자 보는 눈은 약은 게 저를 닮았답니다. 어머니는 예비사위도 있는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둘이 좋으면 되는 거지. 내 아들이지만 참 답답하다. 네가 그렇게 착해 빠져서 평생 처자식 챙기느라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억울하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다 늙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예비사위가 있는 앞에서도 여전히 저를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좋은 날 괜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축하나 해주세요. 결혼식 날도 곱게 한복 차려입고 앉아만 계시지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나마 제가 시어머니에게 평생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나이 먹어서까지 남편과 산 이유는 다 남편 덕분이에요. 남편은 그래도 평생 제 편이었거든요. 남편도 3남매 장남으로서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시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항상 저와 딸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이 해외 지사에 있는 동안 제가 시부모님에게 시집살이 당한 거를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남편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결혼식 날 보자니 너희 상견례 안 해? 상견례야 당연히 하죠. 사돈댁내 식구가 없어서 그냥 애들하고만 보기로 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애들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럴 줄 알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돈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어머니께서 괜한 소리 하시면 우리만 곤란해져요. 그래서 김서방이랑 미리 인사드리라고 데려온 거니까 오늘 보시고 그냥 결혼식 날 오세요.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시어머니께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은 시어머니를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비 손주 사위 잘 보시게나.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예약한 식당이 멀어서 할머니 오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따로 자주 놀러 올게요. 역시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말도 참 이쁘게 하네. 뚝뚝한 유정이 쟤한테는 아깝다. 아까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저는 애써 꾹 참았습니다. 나석이 좋아하는 양반이 상견례에 못 가게 생겼으니 속이 뒤틀릴만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사위를 볼 정도로 나이가 들고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예 100%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도 사위가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딸아이에게 듣기로는 집안도 좋다고 하고 학벌도 좋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만나니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였어요. 묻지 않았는데도 다니는 직장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는 들어도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의류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요. 제가 봐도 너무 속물 같아 보여서 주변에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딸아이가 아직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사위는 이왕이면 딱 들으면 아는 전문직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예비 사위를 처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좀 무뚝뚝해 보이고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예비 사위가 만나면 만날수록 예의도 바르고 딸에게도 다정하게 잘하는 것 같아 서서히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사위 집안이 좋아요.
바깥사돈이 젊어서부터 사업을 크게 하셨다는데 서울에 건물이 2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막상 하나뿐인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하니 저도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더군요. 이런 제가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질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집안에 시집가는 게 나으니 사이가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도 집안을 보고 보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후회할 뻔한 적이 있어요. 상견례 때 일이에요. 안사돈이 자기네 집에 돈이 좀 있는 걸 가지고 제 앞에서 엄청 뻐기면서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집안 분위기가 있어서 호텔 결혼식 할 생각이에요. 물론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쪽 하객이 워낙 많아서 산호댁 비용까지 저희가 다 결제할게요. 아닙니다. 호텔이든 웨딩홀이든 저희 쪽 손님은 당연히 저희가 대접해야죠. 그 와중에 남편은 호텔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덥석 우리가 알아서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떨떠름했어요. 각자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무조건 호텔에서 식을 올리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부창부수라고 바깥사돈까지 나서서 잘난 척을 하더군요. 에이, 이제 곧 가족 될 사이인데 괜한 자존심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두 집이 나눠서 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순간 저와 남편은 떨떠름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계산하겠다고 우기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호텔 결혼식이 싫다고 고집을 피울 용기도 없었죠. 배려해주셔서 감사해요. 식장 외에 따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호텔 결혼식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사실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한 자존심 부리는 것보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방송국 기자라도 월급쟁이 월급 뻔한데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처럼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돈 신경 쓰면서 보내겠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안사돈은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저와 남편 둘 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돈 내에 몇십억짜리 건물이 2채가 있다는 소리에 혹해서 덥석 결혼을 허락할 때는 몰랐지만 있는 집안들이라고 자기들보다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한 노파심에 걱정부터 앞섰어요. 혹시나 제 딸도 괜히 있는 집에 시집 보냈다가 제 꼴이 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제가 남편이나 딸아이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속이 답답하고 억울하거든요. 제 딸은 절대 저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남편과의 사이는 물론이고 시부모님에게도 예쁨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딸의 시부모 될 사람들을 보고 나니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걱정이 된 건 사위의 태도였어요. 자기 부모가 예비 장인 장모까지 있는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제 딸만 가시방석인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둘이 좋다는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다고 결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평생 딸아이 옆에서 과잉보호하며 자석처럼 붙어있어서 애가 더 독립적이지 못한데 제가 결혼까지 간섭하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걸리는 부분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 큰 딸을 시집까지 보냈는데 더 신경 쓰이는 게 많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매일 품에 있던 아이가 떠나니 저도 쓸쓸했어요. 어린애도 아닌데 밥은 먹었나 잠은 잘 자나 별게 다 걱정되더라고요. 결혼시키고 매일매일 전화도 하고 싶고 얼굴도 보러 가고 싶었지만 저는 애써 참았습니다. 사위가 귀찮아할까 봐서요. 딸이야 내 자식이지만 사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돈들은 저와 달랐습니다. 다 큰애들한테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인데 안사돈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돈, 웬만하면 제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딸 시집 보내놓으시고 어쩜 그렇게 태평하세요?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사돈,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안부 인사도 없이 그게 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유정이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유정이가 부족한 거야 많죠. 하지만 저도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사돈한테 딸 자식 듣기 싫은 소리 하기는 싫습니다. 단지 내 자식이 부족하면 어미로서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사돈께서 새아기한테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서 제가 못 참고 연락을 드렸네요. 안사돈은 특유의 고상한 말투로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제 딸아이를 험담한 거였어요. 어떻게든 애가 30이 넘어서 남편 밥상 하나 제대로 차릴 줄을 모른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애들 집에 갔다가 냉장고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거라고는 없이 아주 텅텅 비었더라고요. 요즘엔 유튜브만 들어가도 반찬 레시피 같은 거 지천에 깔렸는데 어쩜 젊은 애가 그렇게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사돈은 결국 밥 타령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기 아들 밥상을 안 차려준다고 굳이 제게 직접 연락까지 한 거예요. 제 평소 성격 같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폰에 대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내 딸이 당신네 아들 밥상 차려주려고 결혼한 줄 아느냐고 따지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어머니 행세하는 안사돈을 차분하게 밟아줘야 했습니다. 안사돈도 참 귀한 외동아들 장가 보내놓고 많이 적적하신가 봐요. 굳이 다 큰아들 밥 걱정까지 하시는 걸 보니. 아휴, 근데 저도 사돈 이야기 들으니 이제야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우리 유정이도 워낙 입맛이 까다롭고 입이 짧은 앤데 우리 김서방이 우리 딸 잘 돌봐주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네 아들 귀한 줄 알면 내 자식도 귀한 줄 알라는 거였죠. 그 순간 핸드폰 너머로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은 아무래도 저와 말이 안 통한다 싶었는지 고상한 척하던 말투를 버리고 살짝 언성을 높이더군요. 어머 안사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더러 새아기 밥이나 챙겨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게 이상한가요? 둘이 사는데 누구라도 하나가 나서서 하면 되지.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김서방이나 우리 유정이나 서로 생활비 반반 내고 둘 다 돈 관리도 따로 한다던데요. 안사돈이 몰라서 하는 소린데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요. 신경 안 써도 철저하게 분업해서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사돈도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내내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안사돈에게 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때 저와 남편 앞에서 사돈들이 돈 자랑을 해댈 때 재수가 없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딸내미 대학원 학비랑 생활비는 아직 저희가 주고 있어요. 사위가 별말 안 하더라도 우리 딸애가 괜히 사위 눈치라도 볼까 봐서요. 옛말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안사돈 말씀은 결국 제 아들더러 알아서 차려 먹으라는 거네요. 제 말에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안사돈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했나 싶어 살짝 발을 뺐습니다. 에이, 다 큰 어른인데 밥상 차리는 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래도 사돈 말씀이 맞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제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제가 조만간 김서방 좋아하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애들 집에 한번 가겠습니다. 안사돈은 아예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닌지 그래도 저와 통화한 이후 전보다는 좀 덜 딸을 귀찮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아이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딸아이가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2년 사이에 2번이나 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산산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애가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 주눅이 들어 말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기운을 차려야 하는데 저까지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와중에 좋은 일도 있었어요. 딸아이가 대학원 시절부터 꼭 들어가고 싶다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딸아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서 딸집에 갔어요.
딸은 뭘 이렇게 많이 해왔냐고 궁시렁거렸지만 저는 딸이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렸으면 해서 바로 상을 차렸습니다. 애써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딸은 그런 어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 신통치 않게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딸네 집 번호키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위가 벌써 왔나 싶어서 현관으로 나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와 계신 줄 몰랐네요. 현관에 서 있는 제 눈도 잘 안 맞추고 대뜸 하는 말이 쌀쌀 맞았어요. 그 태도를 보니 저도 영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딸아이였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무슨 죄라도 지은 애처럼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서 자리에 앉아서 얼른 밥부터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얘가 아직 몸이 안 좋은지 통 밥을 못 먹어서 제가 음식을 좀 해왔어요. 사돈도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드세요. 저를 보고도 영 시큰둥해하는 안사돈의 행동에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애써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배려에도 안사돈의 다음 행동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차려놓은 상을 쑥 훑어보더니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더군요. 너는 그래도 밥이 목구멍으로 나와 가나 보다. 내 아들은 속상해서 전화해도 말도 한마디 못하던데.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얼마 전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게 저딴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 딸 얼굴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반쪽이 된 제 딸아이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그렇지 저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벅차올라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저딴 소리를 해대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건 딸아이가 2번이나 유산하는 동안 사돈이 제 딸에게 내내 저렇게 눈치를 줬을까봐 그게 더 화가 나고 걱정되더라고요. 아유, 이 기름진 음식들 좀 봐. 내가 너 앞으로 이런 거 먹지 말고 샐러드만 먹으라고 했지? 그리고 벌써 8시인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운동하러 안 가? 가야죠. 엄마 오셔서 잠깐 잊고 있었어요. 안사돈과 딸이 나누는 이야기에 저는 순간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딸아이가 유산하고 나서부터 안사돈이 매일 찾아와 제 딸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네요. 사돈,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애가 몸 상했는데 빨리 몸보신부터 시킬 생각을 해야지. 샐러드는 또 뭐고 운동은 또 뭐예요? 그 순간 사돈은 제가 싸온 음식들을 다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엄마라는 사람이 딸한테 매일 이런 거나 먹이니까 애가 잘못된 거라네요. 사돈이 뭘 이렇게 모르니까 새아기 쟤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딸 자식을 얼마나 부실하게 키웠으면 애가 제대로 들어서질 않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새아기더러 식단이랑 운동 좀 하라고 했어요. 너 뭐하니? 빨리 운동 가라. 안사돈의 말에 딸아이는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정말 운동 가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안사돈이 오자마자 잔뜩 주눅이 든 딸아이 반응을 보니 지금까지 사돈이 제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아기 잘못된 지 얼마나 됐다고 애를 운동을 시켜요. 유정아, 됐으니까 마저 밥 먹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새아기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쉴 시간이 어디 있다고? 하루라도 빨리 못 만들어서 애 만들어야지. 사돈, 그만하시죠.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디서 애를 가지란 말아 마음대로 해요? 그러게, 생긴 애라도 잘 지켰어야지. 툭 하면 유산하니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집안 대의 이르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는 순간 지금이 몇십 년 된가 싶었어요.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양반이 무슨 대를 인내 만에 저런 시대착오적인 소리를 하나 싶었죠.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누군데? 사돈, 설마 뱃속에 아기가 유산된 게 우리 딸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구박이라도 한 거냐고요? 이 순간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사돈이고 뭐고 내 금지옥엽 딸내미 건드리는 건 저도 가만히 보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한 번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두 번이면 상습적인 건데 당연히 최악이 탓이죠. 다 큰 여자애가 몸가리를 어떻게 했으며 우리 집 귀한 손주를 두 번이나 죽여요, 죽이기를. 제가 60살 넘게 살면서 별의별 인간을 다 봤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상견례 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니만 결국은 이 여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더군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안 건드리면 참 조용하고 말수도 없는 사람인데 화가 나면 눈이 확 돌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눈이 딱 2번 도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시아버지 수발을 들라며 모시고 살라고 했을 때예요. 본인은 늙고 힘들어서 시아버지 수발을 들 수 없으니 저더러 모시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시부모님이 남들만큼은 사람 대접을 해줬어도 제가 그 정도로 기가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사람을 개무실해놓고 정작 다 늙고 병드니 저에게 모셔라 마라 하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처음엔 저도 좋게 말했어요. 모실 생각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잔뜩 흥분해서는 저에게 괘씸하다더군요. 맏며느리가 어디서 감히 시부모를 못 모신단 소리를 해? 시부모가 모시라고 하면 잔말 말고 모셔야지. 흥분한 시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혼자 부들부들 떨더니 저에게 옆에 있던 화분을 던졌어요. 화분이 제 옆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파편이 저에게 다 튀었습니다.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먼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분 던지신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으니까 제가 병신인 줄 아셨나봐요. 저 어머님이 오늘 저한테 한 짓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보, 내가 당신 봐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이혼해. 내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시아버지 똥기저귀 갈 일 있어?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랑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급하게 수습을 한 덕분에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모시고 시어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걸로 일은 일단락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때고 막말을 하기는 했지만 절대 그 전만큼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워낙 잘했거든요. 그 이후로 2번째 이성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안사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사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이 앞에 내가 돈 좀 있다고 아주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네. 죽이긴 내 딸이 뭘 죽였다고 지랄이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그딴 개소리 짓거려. 저도 제 행동에 순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구를 때리거나 살짝 친 적도 없는데 사돈이 제 딸한테 그 촐싹맞은 입으로 해코지를 하니 절로 화가 나더군요. 이 무식한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래? 그만해. 딸아이가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사돈 머리를 다 뜯어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이가 들어오길래 저는 그제야 마음을 진정하고 사돈의 머리를 놓았습니다. 사이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사돈이 자기 아들한테 달려가 서럽다는 듯 난리를 치더군요. 아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 네 장모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니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장모님이 그러실 리가 있어? 진정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그래도 다행인 건 사위가 자기 엄마를 닮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물어보더군요. 오히려 당황한 건 제 딸이었어요. 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엉엉 울고 있더군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김서방, 내가 자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흥분을 좀 했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안사돈이 실수하신 거야. 아무리 아기를 잃은 게 슬퍼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앞에서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자초지정을 알게 된 사위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아기 그렇게 되고 나서 어머니께서 집에 자주 들리시길래 저는 당연히 유정이가 몸이 많이 약해진 게 걱정돼서 챙겨주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사위는 안사돈이 매일 와서 제 딸에게 샐러드 먹어라, 운동해라 그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답니다. 아니야,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자네도 마음 많이 안 좋을 텐데 나까지 실수해서 미안하네. 안사돈, 제가 머리까지 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됐어요. 마음에도 없는 사과. 앞으로는 애들 일 말고 따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안사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를 쏘아보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사위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가버렸죠. 저는 계속 사위 얼굴 보고 있기가 민망해서 나가보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내려와 지하철역으로 가다 보니 딸네 집에 핸드폰을 두고 왔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다시 딸네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문을 잘 안 닫았는지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저는 저 스스로 정신이 나갔나 싶어 제 머리를 쿵 한 대 때렸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이야. 하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정신이 제대로 바뀔 수가 있나. 저는 다시금 재수없는 안사돈 얼굴이 떠올라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딸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집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당탕 뭔가 바닥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사위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네 애미 좀 왔다 갔다고 네 팔자가 달라질 것 같아? 치우라면 치우지 어디서 거만하게 굴고 있어. 네가 요새 좀 덜 맞았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사위의 목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위놈이 제 딸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3번째로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대로 사위 새끼에게 달려들어 얼굴이고 머리고 잡히는 대로 때리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놔요! 사위가 목소리를 높이며 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저는 쉴 새 없이 주먹을 내리쳤어요.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 저는 놀라서 딸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얼마나 우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는 사위놈을 한 대 세게 쏘아보곤 곧바로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딸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결혼 전 썼던 방에 들어가 그대로 골아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그제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제게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새끼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였어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사위새끼가 딸에게 손을 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네요. 별일 아닌 일에도 툭하면 딸을 때렸대요. 심지어 최근에 아이를 잃은 것도 사위새끼가 때려서 그런 거라네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런 일은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엄마한테 항상 부족한 딸이라 어떻게 해서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할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알고 보니 딸아이가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와 지내면서 제가 시부모님에게 시집살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그런지 제가 시부모님에게 매일 구박당하는 모습이 싫었답니다. 특히나 딸아이 문제로 시부모님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가장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나 시어머니에게 본인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답니다. 사위놈이 결혼 전까지는 멀쩡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180도 달라졌대요. 초반에는 안 그랬는지 언제부턴가 회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더니 이상해졌답니다. 어디서 사기를 당했는지 모은 돈을 다 잃고 들어와서는 몇 날 며칠 폐인처럼 있다가 딸아이에게 생활비를 뜯어갔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극도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서 친정이나 시댁에는 일절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말하면 죽여버릴 거라고까지 했대요. 그래도 딸아이는 사위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사위의 만행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대요.
딸에게 처음으로 손을 댄 게 딸아이가 첫 번째 유산을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였대요. 딸아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딸아이에게 바람을 피우고 온 거라고 의심을 하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다음날 무릎까지 꿇고 빌었답니다. 내가 요즘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딸아이는 점점 자신의 결혼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남편에게 맞고 살다가 이혼했다고 하면 저나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다 보니 더 말을 할 수 없었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사위새끼가 한 며칠은 잘했답니다. 제 딸아이는 그 지옥 속에서 계속 그 악몽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미어져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딸 앞에 엎드리고 앉아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그 지옥 같은 불행 속에서 버티는 동안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몰랐을까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딸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딸을 아프게 한 그놈도 그놈의 부모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일이 쉽게 풀렸어요. 남편은 저와 달리 이성적이에요. 저처럼 머리끄댕이를 잡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 재수없는 사위새끼와 바깥사도는 둘이 몇 개월 차이를 두고 구속됐어요. 사위놈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바깥사도는 무슨 일이냐고요. 저희 남편이 기자 생활만 35년 하고 정년퇴직했어요. 주변에 아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아는 경찰들도 많습니다. 저희 남편은 복수를 위해 전 사돈에 대해 뒷조사를 좀 했어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사위놈이든 사돈이든 하는 일이 명확해 보이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뒤가 구렸습니다. 알고 보니 바깥사돈은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여의도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권사 간부들과 가까워져 술을 접대하고는 그들에게 정보를 샀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살짝 흘리기도 하면서 몇몇과 작정하고 비상장 주식 사기까지 쳤다더라고요. 경찰에서 냄새를 맡고 조사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 바지 사장이 걸려 들어가고 사돈은 쏙 빠져나왔나 보더군요. 사돈은 지금까지 그 사기친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건물을 2개나 올린 거였어요. 남편은 후배 기자들에게 정보를 얻어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워낙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이라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돈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됐어요. 사위놈은 제 딸이 고소했고요. 사위고 그 집안이고 풍비박산을 내서 속은 후련하지만 아직도 저는 가슴 한편이 욱신거립니다. 제 딸아이가 안쓰러워서요. 사위를 고소하고 사돈 양반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돈이고 사위고 우리 집에 매일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론 일절 만나주지 않았지만 딸아이는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이 아니더라고요. 딸아이는 꾸준히 병원에 치료하러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딸아이 옆에 꼭 붙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딸내미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딸아이에게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응원의 글 좀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저희 딸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인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특히 대청소하거나 밀린 빨래를 할 때 사연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매번 들으며 웃겨서 웃기도 하고 감동적인 사연엔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얘기도 제보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보하게 되는 사연도 제 주위에선 꽤 유명하거든요. 말했을 때 반응이 다들 너무 좋아서 유튜브에 제보하게 됐어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바로 시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시집살이를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오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두 분은 제가 이제껏 50년 넘는 인생을 살며 본 사람 중에 제일 성격이 불같은 사람과 제일 순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둘이 만났을까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예전 분들이라 그냥 집안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소개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시어머니는 시댁에 팔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집안이 워낙 부자였고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결혼을 빌미로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예전엔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편을 졸졸 쫓아다녀 결혼한 거라 전혀 해당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시댁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짧게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연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남편을 일하다 만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전문대라도 가려고 했는데 진짜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엄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하필 3남매 중 막내라 첫째인 언니와 둘째인 오빠는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그래도 대학을 가라고 돈을 모았는데 미안해서 받질 못했죠. 차라리 제가 몇 년 돈을 모아 그 돈으로 가겠다고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버는 거라 서툴렀어요. 지금 생각해도 같이 일하던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대부분이 가족 단위라 손님들 상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어떤 아저씨 손님이 맥주를 과하게 드셔서 술에 취하셨습니다. 회사 회식으로 오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이 아가씨 맥주 더 가져와! 아까 시켰는데 왜 자꾸 안 가져오는 거야? 너무 어렸던 20살에 저는 당황했어요. 다행히 점장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넘기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제 손목을 강제로 잡았습니다. 힘을 실어 테이블로 당기는데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직원 중 준수라는 오빠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강제로 떼어냈어요. 싫다는데 강제로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전까진 그냥 같이 일하는 오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저는 준수 오빠에게 반하게 됐습니다. 사실 슬프게도 오빠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따라다녀도 매몰차게 거절했거든요. 그래도 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쟁취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귀는 것도 어려웠는데 글쎄 결혼 전에는 무슨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답니다. 남편은 본인은 결혼 생각이 진짜 전혀 없다며 미안하니까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오빠 왜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라도 말해줘 제발. 그런 거 아니야 영훈아. 너나 너희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 될 사람 때문에 결혼이 안 돼.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 될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결혼은 못하겠다고요. 사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남편에겐 그런 성향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전공이 태권도였습니다. 운동 전공이라 힘도 세고 몸도 좋았죠.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본인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손을 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에겐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과 제 시어머니 될 분을 지키려는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반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연을 끊지 못한 이유도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본인마저 연을 끊으면 시어머니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 나이도 어려서 저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남편을 오히려 다독였어요. 친정 아버지와 우리 언니, 오빠에겐 당연히 비밀로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닌 건 알았거든요. 결혼은 아니라며 저를 매몰차게 뿌리치는 남편을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때는 둘 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군대도 기다려주고 남편도 또래보다 늦은 제 대학 생활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에 취약했던 터라 제 옆에서 한결같은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장으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기다리자 나중엔 본인 여동생을 데려왔어요. 5년 넘게 사귀면서 여동생은 있다는 얘기만 듣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동생을 보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결혼이요? 우리 오빠만 보면 반대 안 해요. 내 친오빠지만 진짜 사람 좋아요. 근데 저 집하고 연락 끊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저도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아빠...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진짜 말도 하기 싫어요. 딸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는데 며느리라고 손 못 댈까요? 오빠가 막아주긴 하겠지만. 시누이는 저에게 대놓고 결혼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았죠. 제가 끈질기게 달라붙자 남편은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시누이는 본인은 말렸다고 할 일을 다 했으니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는 말을 끝까지 했죠. 제 끈질긴 매달림이 남편에게 통했는지 남편은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기로 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 머리까지 예쁘게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부모님 줄 선물도 사서 예쁘게 포장하고 꽃다발까지 들고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그대로 시댁에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딱 시부모님을 마주쳤는데 사실 첫인상은 두 분 다 온화하셨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한데 사람을 때린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시아버지야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가 특히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며느리가 된다니 생각만 해도 기뻐요. 우리 집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없이 자랐던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녹았어요. 실제로 우리 집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갈치구이, 각종 밑반찬까지 아직도 그 식탁이 생각이 나요. 특히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갈비찜을 잘 먹으니까 저 먹으라고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엄마 품이 항상 그리웠는데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를 다시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친절하셨어요. 특히나 누구를 때릴 만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주 순조롭게 인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오빠, 생각보다 아버님 되게 다정하신데? 그리고 난 어머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 처음이라 티를 안 냈나 봐. 엄마는 진짜 다정하고 좋은 분이셔. 영은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널 위한 선택이라 그래. 난 괜찮아.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오빠가 막아줄 거잖아. 난 오빠 믿어.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믿었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 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언니가 저에게 항상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될 분이 너무 따뜻하니 결혼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선택을 확신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다행히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결혼 준비하며 상대적으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았는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원을 받을 만큼 받으니 친정에서도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시댁에 방문해도 시아버지는 누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불안하다고 시댁과 가까이 살길 원했죠.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얻게 됐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의 욱하는 성질을 보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날은 바로 결혼 후 첫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생신이 빨라 저한테는 첫 생신이셨죠. 주변도 그렇고 우리 친언니도 그렇고 결혼 후 첫 명절은 며느리가 생일상을 챙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언니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열심히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몰래 연락해서 제가 준비한다고 말도 꺼냈어요. 그렇게 신혼집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시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시까지 오시기로 하셨는데 8시가 돼도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남편과 걱정하고 있는데 점점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더 초조해했어요. 손톱까지 물어뜯으며 시어머니 걱정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죠. 두 분 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니 차라리 시댁에 가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8시 30분이었어요. 남편과 차키를 챙겨 주차장으로 가려고 준비할 때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부모님이셨죠. 어머님, 아버님,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유, 미안하다, 영은아. 오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 연락한다는 게 우리도 당황해서 그러질 못했네. 아, 그러셨어요?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그래도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유, 우리 영은이가 요리까지 했는데 병원은 무슨. 괜찮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시부모님은 시댁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만 우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시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계시니 저는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다 식은 요리를 먹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도 점점 굳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나마 분위기를 풀어보시려고 노력하셨죠. 둘이서만 대화하며 억지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밥을 먹고 꼭 담배를 피우시곤 하세요. 그날도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신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시자마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또 때렸어요? 응? 아니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분위기가 딱 봐도 그렇잖아.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유, 아니야. 얜 무슨 영은이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눈치를 보셨죠.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남편은 표정을 굳히고 아버지가 또 손을 댔냐고 점점 격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시아버지가 집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이상해진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으셨어요. 저를 향한 욕설도 아니었고 누구를 특정해서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계속 중지하셨어요. 오랜만에 아들 부부 집에 오셨는데 두 분 다 자고 가세요. 응? 아니야. 집에 가도 괜찮어. 아니요, 자고 가세요. 아까 영은이도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은 급기야 두 분을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방 안으로 데려가더니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아버지 상태가 이상해. 이대로 엄마를 아버지랑 보낼 수가 없어. 오늘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풀어주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응? 아니야, 괜찮아. 시부모님은 남편이 계속 자고 가라고 하자 자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옆에서 지켜보니 진짜로 시아버지는 욱하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괜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성질을 내셨어요. 제가 그동안은 시아버지와 이렇게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 몰랐던 거죠. 괜히 죄도 없는 우리 강아지에게 시끄럽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자고 가는 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청소를 자꾸 하셨어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아, 어머님, 청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얹혀 자는데 청소까지 안 하면 어떡해. 아유, 어머님. 어머님, 여기 멍이... 쉿. 영은아, 부탁이야.
아들한테 알리지 말아줘. 그러다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어머님을 말리다 팔에 있는 멍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발견한 멍을 필사코 숨기고자 하셨어요. 남편에게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며 애처롭게 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남편이 했던 말이 현실로 떠올랐어요. 제가 놀라자 어머님은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달래셨습니다. 어머님과 약속했기에 이 장면을 남편에게 따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다시 다음날 시댁으로 가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괜찮아지셨어요. 남편이 말하길 시아버지는 24시간 내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본인 기분이 안 좋을 때만 시어머니에게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첫날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또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혼을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또 정신 차린 것처럼 또 잘해주고 하니 계속 이렇게 살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시아버지 집안이 잘 산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시어머니 집에 있는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어도 자꾸 시아버지가 그 돈을 갚고 나가라고 하니 이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점점 시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의 만행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다고 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텐 시어머니지. 아버지가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대. 거동이 불편하신데 요양원에 보내긴 싫으신가 봐. 그거 병간호를 다 우리 엄마가 하게 생겼어. 어머, 하긴 아버님은 일하셔야 하잖아. 상의도 없이 그런 거야? 그냥 무작정 데려왔나 봐. 아무런 언질도 없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셔서 전화하셨더라. 우리 엄마가 그리고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거든. 속상하네. 여보,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라도 해보는 게 어때?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20살 때 시집 오셨는데 그때부터 집안 식모처럼 일하셨다고 합니다. 온갖 집안일부터 집안 어른들 병간호까지 안 하는 일이 없으셨대요. 실제로 남편의 할아버지, 시어머니에겐 시아버지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3년을 계셨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옆에 딱 붙어서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대요. 우리 딱한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인 저에게는 어찌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라고 해도 잘 오지 않고 어쩌다 오시면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십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지 않게 하셔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본적인 생활살림을 모르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백과사전이셨습니다. 제대로 바느질도 못하는 저를 단추를 다는 법부터 옷의 길이를 줄이는 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잘 먹으면 반찬을 싸주시고 또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손으로 적어주셨죠. 이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또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부가 말이라도 꺼내보려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행동 과잉을 제 눈으로 처음 직접 목격한 날이거든요. 시아버지의 행동은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됐어요. 저와 남편이 요양원 단어를 꺼내자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로는 욕설과 굉음이 난무했어요. 내가 내 엄마 집에 모시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어? 여보, 참아요. 빨리 죄송하다고 해. 여보, 제발. 당신이지? 당신이 또 아들한테 일렀지?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내 엄마도 집에 못 모셔, 어? 시아버지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모든 원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허리를 잡고 달래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시아버지가 앞을 막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황스러운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괜찮으니 빨리 나가라고 몸을 던져서 막아주셨죠. 시어머니는 애초에 몸이 작고 연약하신 분이세요. 저보다 키도 10cm가 작으시고 뼈대도 여리여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안간힘을 써서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가만히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시댁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분노해서 굉음을 지르고 온갖 살림을 때려 부수고 계셨죠.
아이고, 너희 아버지 어떡하니? 아유, 저 양반이 또 화가 났네. 엄마 제발요, 제발. 엄마 몸이나 챙겨야지 거기서 아빠를 걱정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어머님.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서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와 과일을 줘서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집에 오자 남편과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는 오기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전화를 받자고 하셨는데 제가 극구 반대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저런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상담을 받게 해야 하나 싶어 정신과도 알아보고 충동을 억제하는 건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아침이 됐죠. 시어머니는 이제 시아버지 기분이 풀렸을 테니 집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걱정되어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더니 진짜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셨어요. 남편에게 집에 오는 길에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24시간 내내 화가 난 상태면 시어머니도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을 텐데 자기 기분이 나쁠 때만 저러니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믿으며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하신 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천성이 착하고 다정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본인 엄마를 동의도 없이 집에 데려왔어도 그 사람이 자기를 몇십 년에 걸쳐 괴롭힌 시어머니여도 얼마나 극진히 간호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 그거 죽이야. 요즘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소고기랑 전복 다져서 넣었어. 영은이 너도 먹어. 이리 와서 앉아. 우와, 죽이 이런 맛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완전 영양 가득이네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기력이 없으신 것 같다고 직접 요리도 다 하셨어요.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온갖 진귀한 식품들이 많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저에게 꼭 맛보라고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셨죠. 이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직접 시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당신도 나이가 있으시면서 힘든 몸으로 시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이며 산책이며 다니셨죠. 집에서 새끼를 다 챙기는 것도 힘들 텐데 약도 챙기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걸 보고 저는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본인이 지극한 효심을 내세워서 본인 엄마를 데려온 거잖아요. 가족끼리 요양원이 무슨 말이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황당하게도 자기의 취미가 생겼다며 외박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셔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연락해서 시아버지 안부를 물으면 매번 집에 없으셨어요. 나중엔 아버님께 아버님은 뭐 하세요가 아니고 오늘도 나가셨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제가 황당했던 것은 바로 또 있습니다. 시할머니의 태도였어요. 시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편이셨어요. 물론 연세가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고 행동이 느리셔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셨죠. 치매가 있진 않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는 시어머니께 상당히 예의가 없으셨어요. 본인을 그렇게 챙겨주는데 호칭부터가 너무하더라고요. 야, 너 이러면서 무슨 하인을 부르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당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예쁜 이름이라고 제 이름을 꼬박꼬박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속상해요. 이렇게 극진하게 간호하는데 어머님께 왜 그러시는 거지? 옛날 분이라 그러셔. 내가 이해해야지. 아유, 난 괜찮어. 우리 영은이가 착해서 날 이해해주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의 새로운 취미인 낚시를 한다고 밖으로 나들고 시할머니의 간호는 죄다 시어머니가 하고 계셨죠. 차라리 가만히 계시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시할머니는 원하는 것도 많았어요. 옆에서 보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궁금할 정도였죠. 남편도 상황이 답답해도 막상 시어머니가 당신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하고 나서 저는 유독 입덧이 심해 오히려 살이 빠졌습니다. 남들은 임신했을 때 최고 몸무게를 찍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배는 불러오는데 다른 곳은 점점 살이 빠졌어요. 병원에서도 음식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할 정도였죠. 친정아버지와 언니, 오빠도 제 걱정하고 다들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시어머니가 단연코 제일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입덧 중에 특히 식당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특유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바로 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죽으로 연명하곤 했는데 죽도 가게에서 파는 건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친언니가 걱정하며 반찬도 많이 만들어줬는데 마음은 고마워도 자꾸 개원했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바로 시어머니 요리였습니다. 영은아, 이거 내가 하나하나 손질한 거라 조미료 많이 안 들어갔어. 먹어보고 괜찮으면 알려줘. 그리고 이거 저번에 전복 들어간 죽이거든? 그때 그거 잘 먹었잖아. 사과도 먹기 좋게 작게 잘라왔는데 입에 하나만 넣어볼래? 시어머니는 간호하기도 바쁘실 텐데 입덧하는 며느리 먹이겠다고 종일 부엌에서 사셨어요. 처음엔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일부러 우리 집 앞에 음식을 두고 가셨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집에 가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교는 안 좋은 거고 비교하면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시아버지가 자동으로 비교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입덧으로 살이 빠지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나 봐요. 그놈의 낚시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시댁에 갈 때 집에 계시질 않았죠.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지. 대를 잇는 게 며느리 도리야. 아쉽게 딸이 나오면 바로 아이 다시 가져. 아버지, 도대체 그런 말을 왜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하세요? 뭐? 그럼 내가 내 집에서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내가 이러니까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어? 여보, 그만해. 어쩌다 얼굴을 보면 저런 말을 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이 시아버지의 말에 대꾸를 시작하면 시아버지는 바로 분노하셨어요. 그 불똥이 시어머니에게 튈까 두려워 저는 남편을 말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제가 출산해서 아이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친언니가 저에게 어른들은 손주를 보면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한다고 했거든요. 태교하며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요리도 그렇고 영양제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물 한 방울 묻히게 하는 분이 아닌데 임신했을 땐 더 그러셨어요. 시댁에 가서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제발 앉아있으라고 하셨죠. 덕분에 임신 후기로 가면서는 저도 점차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됐는데 무려 쌍둥이 자매를 낳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친가 쪽에 쌍둥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2명이나 찾아오다니 남편과 저는 2배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2배지만 힘듦도 2배였어요. 남편은 동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관장님으로 있으니까 육아에 많은 힘을 쏟진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남편에 비해 많이 도와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 그때는 제가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서 해결해도 아이들이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힘들었어요. 그때 제 구세주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유, 공주들이 우리 영훈이처럼 너무 예쁘다. 크게 우는 거 보니까 크게 될 사람인가 봐. 어머니, 안 힘드세요? 아이들 내려놓고 좀 쉬세요. 난 하나도 안 힘들어. 괜찮아. 영훈이 너야말로 지금이라도 좀 자.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매일같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봐주러 오셨죠.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늘 웃으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의 심기를 건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들인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매일같이 가냐고? 넌 네 시어머니나 신경 써.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어? 아유, 아니에요. 금방 들어갈게요. 그리고 시어머니 드실 밥 다 해놓고 왔어요. 노인네 혼자 집에 두면 어떡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지금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던 날들이 지속되자 시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뭐라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이라 제가 딸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니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러 오신 시어머니에게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으니 옆에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엄마만 가족이고 저와 딸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족도 아닌 거였죠.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집에 가보셔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제가 찾아뵐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영은아, 미안해. 내가 이 양반 화 좀 가라앉으면 다시 올게. 시어머니는 이미 병원도 모시고 다녀오고 식사도 다 식탁에 차려놓고 오셨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다시 시댁으로 가셔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왔죠. 남편하고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본인 집 빚을 다 갚아줬다는 이유로 시댁에 꼼짝 못하셨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본인의 기분이 좋으면 시어머니에게 잘해줬으니 그 모습을 보고 버티셨죠.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보다 못한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온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심지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내어 가게도 열었어요. 취미로 낚시하러 다니니 그렇게 동네에 횟집을 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얼마나 대립했나 몰라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있는 돈을 다 끌어다 가게를 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부족했는지 우리 부부에게 금전을 요구했어요. 사소하게 냉장고를 사달라, 의자를 사달라 시작해서 나중에 저에게 주방에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셨죠. 부탁해도 들어줄지 말지 고민이 될 텐데 아예 강요하다시피 얘기하는 터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육아를 핑계로 당연히 가게 일은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돕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가게에서 주문받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집에 가서 시할머니를 돌보셨어요.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건 시아버지의 태도였어요. 빚을 내고 우리 부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가게를 열었으면 그래도 책임감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가게 사장이라는 직함만 챙기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낚시하며 생선회를 뜨는 방법을 익혔다면서 주방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남편과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이 사연이 오늘 사연의 핵심인데요. 횟집 운영하며 일손이 점점 부족하니 결국 직원을 한 명 더 뽑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가게 일에 관심도 없더니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까 또 과잉 반응을 했어요. 심지어 남편에게 도장을 접고 자기 가게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해서 남편이 진지하게 연을 끊을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보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새로 가게에서 일할 직원이라며 어떤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보다 한 10살 많은 여자였는데 싹싹하니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이왕 같이 일하게 됐으니 저도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언니 이름은 수경이었어요. 수경 언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우리 딸들을 아주 예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도우려 가게에 자주 나오니까 딸들도 횟집에 자주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애들을 예뻐해주니 저도 언니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몇 년 지나고 우리 딸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태권도장도 자리 잡아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횟집도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희생이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돌아가실 때 큰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시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본인 부모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할 정도로요. 시아버지의 분노 조절이 가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눈 감아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제가 분명 출발했다고 해서 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조용해서 의아했죠. 그러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영은아 어떡하니? 아유 나 이제 어떡해? 왜요? 또 아버님이 화내셨어요? 아유, 네 시아버지가 수경이랑 결혼한다고 나보고 집 나가래. 이게 무슨 일이니? 아유.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옷에서 수경 언니 지갑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솟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수경 언니에게도 화가 났어요. 뻔히 우리 가게에서 일했으면서 어떻게 바람이 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도장으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임시로 도장을 씌웠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같이 있으면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시아버지가 집에 오자 저와 남편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기가 막혔어요. 뭐 어쩌라고? 네 엄마 요양원 보내. 난 수경이랑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다 필요 없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그동안 헌신한 게 몇 년인데요. 40년을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냐고?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에게 말대꾸야? 하여간 이놈의 집구석 옆에 애들 다 필요 없어. 싹 꺼져! 시아버지는 급기야 또 집안 살림살이를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압하자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집에 오신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드러놓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죠? 제가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당신 엄마 병간호를 몇 년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참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수경이랑 살겠다잖아. 넌 요양원 가서 살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이 집안에 헌신한 게 얼만데? 누가 시켰어? 그러라고 시켰냐고. 요양원 가. 가족끼리 무슨 요양원을 보내냐고 화냈던 시아버지는 어디 가고 오히려 멀쩡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시아버지만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화내고 따져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수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절대 받지 않았죠. 저와 남편은 시댁에 더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그런 우리에게 소리쳤어요. 요양원 보내버려 라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이 크신지 우리 집에 와서도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미 엄마였거든요. 남편도 화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눈이 돌 정도로 화가 났죠.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두 분을 이혼시키려고 다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당연히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제가 가게에 나가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보겠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가게에서 일했던 적이 없으니 몰랐겠죠. 이혼 서류 준비도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40년을 넘게 시어머니를 두들겨 팼으니 증거가 많았어요. 불륜에 대한 증거도 넘쳐났죠. 증거를 수집하며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수경 언니가 애초에 우리 가게에 오게 된 경위였어요. 낚시 동호회에서 둘이 불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우리 딸들 예뻐한다고 좋아했는데 미친 듯이 후회됐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동네 장사로 먹고 사는 시아버지 가게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상간녀인 수경 언니를 집에 데려오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끝내려고 했었나 봐요. 우리 부부가 적극적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해서 회유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독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챙겨줬죠. 어머니도 자기가 그동안 시댁에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어요. 아니, 진짜 치고 나고 바람났어요? 어머. 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애초에 그 언니 데려온 이유가 상간녀라서 데려왔더라고요. 너무하죠.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그 뒤로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애썼거든요. 남편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 학부모부터 시작했어요. 애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이라 아는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가게도 이런 식으로 제가 엄마들을 데려와서 점차 단골들을 만들어갔는데 돌아오는 게 바로 불륜이라니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와 제가 노력해서 키워놨더니 본인은 바람 피우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워낙 동네가 작아서 어차피 동네 장사로 먹고 살던 곳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시아버지는 처음에 그렇게 당당하더니 나중엔 우리 집에 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게가 망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본인들의 생각으론 시어머니가 없어도 멀쩡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재료 손질부터 손님 응대와 청소까지 시어머니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경이도 정리했어. 내가 미쳤었나봐. 이제 손도 안 올릴게. 미안해.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가게도 망하고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하자 급기야 아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법원에서 다행히 시어머니가 그동안 헌신했던 것을 다 인정해줬습니다. 남편과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로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거든요. 거기다 시누이까지 와서 증언해줬어요. 시누이는 결국은 이혼하게 됐냐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옆에서 계속 주문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앞으론 우리 부부랑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요. 예전에 팔려왔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냥 고맙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마음을 굳게 먹으셨어요.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시아버지의 후회한다는 연락은 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시누이까지 다시 어머님과 연락하니 시어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세요. 횟집은 당연히 망했고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들으니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불륜한 수경 언니가 시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최악이었던 그 사람은 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하고 있답니다. 우리 딸들도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제 더 볼 일이 없다고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